안녕하십니까? 식품학 및 조리 원리의 조은진입니다. 네, 오늘은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이렇게 세 가지 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큰 덩어리 식품화학 파트입니다. 네, 화학이라고 또 이름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좀 부담스러우실 텐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놨던 첫 번째 파트에 있었던 그 영양학과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때 배우셨던 거 한번 떠올리시면서 새로이 추가되는 부분만 조금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분이 나와 있습니다. 수분, 물이죠. 자, 정의 한번 보시면은 생물체나 식품 중에 있는 물은 유리수와 결합수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리수, 결합수. 유리됐다라는 건 이렇게 따로 떨어져 나왔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얘는 프리워터, 자유수라고도 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결합수는 바운드워터 해가지고 화합수에서 어딘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유리수는 식품 중에서 당류라든가 염류, 수용성 단백질 등을 용해하는 물이고, 그러니까 용해야 하는 물이니까 용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들입니다. 그리고 결합수는 식품 중에서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분자의 일부가 되고 있는 그런 물이기 때문에 수소 결합에 의해서 밀접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좀 단단하게 묶여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구체적으로 유리수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 결합수의 성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자, 유리수 성질 보시면요. 보통 형태의 물입니다. 자, 그래서 보통 형태의 물, 그리고 얘네들은 용매로 작용합니다. 네.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한다.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같은 것들이 여기 녹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용매로 작용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식품을 건조시키면은 바삭바삭하게 건조가 되잖아요. 무말랭이를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 쉽게 이렇게 날아가 버린 그 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0도씨에서 증발하는 그런 잘 날아가는 그런 형태의 보통의 물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0도씨 이하로 온도를 딱 낮추면은 쉽게 얼어버리겠죠. 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들은 미생물이 번식하거나 발화에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은 4도씨에서 제일 크다. 네, 일반 물이니까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에 관여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결합수는 얘하고 좀 반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결합수의 성질은 용매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분자 내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용매로 작용 못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의 물보다는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증발도 안 되고 동결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잘 안 옵니다. 예, 완전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보통 책 보시면 마이너스 80도씨에서 온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 온도로 맞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온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식품을 이렇게 압착해도 분자 내에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잘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청난 힘을 가진 것 같죠? 그래서 얘는 미생물 번식이라든가 발화에 이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식품 성분인 단백질, 탄수화물 등과 결합되어 있고 화학 반응에 관여하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거의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잘 비교해서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식품의 수분 활성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새로 나온 개념이죠. 수분 활성도. 자, 이 수분 활성도는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그 자유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얘는 결합수에서는 수분 활성도라는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생물이 어느 정도면은 얘를 자유롭게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표기는 워터 액티비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티비티 먼저 이렇게 쓰고 옆에 W 써주는 겁니다. 그러면 수분 활성도 그 의미가 되고요. 자,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그 정의에 따라 구할 수가 있죠. 임의의 온도에 딱 되면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을 P5라고 했을 때 그 식품의 수증기압에 대해 그 어떤 온도에서 순수한 물에 또 수증기압이 있게 되겠죠.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네요. 네.
그 식품의 수증기압이 P0이죠. 얘에 대해서 그 물에 얘가 식품입니다. 예,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거꾸로 얘기할 뻔했습니다. 자,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써드릴게요. 임의의 온도에서 식품이 갖게 되는 수증기압이 있게 되겠죠. 그 식품이 갖는 수증기압에 대해 그 어떤 임의의 온도에서 순수한 물이 갖게 되는 또 수증기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식품이 나타나는 수증기압에 대한 물의 수증기압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P5분의 P. 그래서 O라고 쓰여져 있는 게 순수한 물입니다. 어떤 온도에서의 물이고요. 물의 수증기압이고 P가 식품의 수증기압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데요. 이렇게 구해 놓으면 그 식이 나와 있죠. 그 밑에 부분 한번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분 활성도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1보다 넘어가지 않게 1보다 좀 작은 값들을 다 갖게 되는데 거기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분 활성도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물의 수증기압도 달라지고 식품도 당연히 그렇겠죠. 자, 온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드시 온도를 표시해줘야 된다는 거. 자, 요 온도 표시를 해줘야 된다. 왜? 이 수증기압들은 온도에 따라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온도가 높을 때 높은 값이 나타납니다. 네, 식품의 수분 활성도는 온도가 높을 때 높은 값이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밑에 수분 활성의 계산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문제를 보시면 이제 2번과 같은 형태로 문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서도 뒤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론 정리 다 끝내시고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수분 활성도를 계산하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얘가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방법만 살펴보시겠는데요. 자, 식품의 수증기압은 요거죠. 요거를 다시 한번 풀어서 쓴 개념입니다. 식품의 수증기압은 그 식품에 있는 용질의 종류하고 용질의 종류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도, 몰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네, 물의 수증기압분의 식품의 수증기압으로 수분 활성도를 구할 수 있는데요. 식품의 수증기압은 용질의 종류하고 그 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자, 식품 중에 있는 물의 몰수를 MW라고 하고요. 이제 대문자 M이 몰수입니다. 몰수. 근데 여기 W가 딱 있으면은 식품 중 물의 몰수. 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질의 몰수를 MS라고 합니다. 용질의 몰수. 자, 아까 식품의 수증기압은 용질의 종류하고 몰수하고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하면 수분 활성도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다른 식은 도대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분모에는 물의 몰수하고 식품 중에 있는 물의 몰수하고 용질의 몰수를 더합니다. MW와 MS를 더한 후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의 몰수를 이렇게 분자에다 써주는 거죠. 그래서 식품 중 물의 몰수를 물의 몰수와 용질의 몰수 더한 것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비율인데 그래서 이렇게 식이 변형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죠. 왜냐? 식품의 수증기압은 식품 중 물의 몰수 하고 용질의 몰수, 특히 용질의 종류하고 몰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식이 유도된다. 그래서 MW는 식품 중 물의 몰수고 MS는 용질의 몰수인데 얘를 잘 변형시키면 물의 몰수 더하기 용질의 몰수 분의 물의 몰수다 해가지고 요 방법으로 이제 구하는 게 문제가 한 개 정도 나와 있으니까요. 요거 잘 기억해 놓으시고 문제 푸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로 나올지는 약간 의문이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는지는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분 활성도 구하는 방법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 미생물 번식하고 수분 활성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수분 활성도 설명을 드릴 때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자유수를 나타내는 그 지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분 활성도에 따라 얘가 자유수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분 활성도가 다르다라는 걸 짐작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기억의 미생물 생육을 먼저 보시면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는 당연히 일정량의 수분이 필요하겠죠. 수분이 없으면 이 미생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요.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수분 활성도는 대략적으로 해가지고 그 파란 글씨에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대략적인 수치는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곰팡이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0.80, 그 다음에 효모는 0.88, 세균은 0.90 이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보시면 내 삼투압성 효모, 효모 중에서도 삼투압에 이렇게 좀 강하게 잘 견디는 그런 효모들은 0.60으로 수분 활성도가 더 낮아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삼투압성 효모는 0.60이다 되어 있죠. 그 밑에 한 개 더 써두시기 바랍니다. 내 건조성 곰팡이. 건조에 강한 곰팡이입니다. 곰팡이 같은 경우 환경이 나쁘면 이렇게 죽어있는 듯이 포자 형태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요. 얘는 특히나 딴 곰팡이보다 건조에 강한 그런 곰팡이들인데요. 걔네들은 수분 활성도가 0.6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뿐만 아니라 내 삼투압성 효모가 0.60이다. 그 다음에 내 건조성 곰팡이는 수분 활성도가 0.65다. 요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식품을 이런 미생물들로부터 안전하게 보관을 하려면 얘네들의 수분 활성도보다 더 낮게 수분량을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 지질의 산화입니다. 자, 지질의 산화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0.4에서 0.5 범위일 때 가장 늦게 나타납니다. 네, 요것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지질의 산화되는 거 0.4에서 0.5가 제일 늦대. 그런데 0.4에서 0.5 범위를 더 0.5 이상으로 가거나 오히려 0.4보다 더 낮거나 그러면 더 산화 반응이 빨라진다는 거. 되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요 범위를 잘 맞춰줘야 지질의 산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마이알 반응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마이알 반응은 요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입니다. 마이알. 그래서 그 아저씨, 그분, 네, 그 과학자의 그 업적을 따서 마이알 반응 이렇게 했는데요. 대표적인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데 여러분들이 언제 경험하실 수 있냐면 토스트 굽거나 효소가 작용하지 않는데 갈변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고기를 굽거나 스테이크 같은 거 덩어리째로 이렇게 딱 구우면 표면이 갈색이 되죠. 그런 반응이 바로 마이알 반응입니다. 자, 얘는 마이알 반응은 그 수분 활성도가 커질수록 잘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0.8 근처에서 최대 반응 속도를 나타낸다. 마이알 반응은 수분 활성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나는데 0.8 부근이 최대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효소 반응. 효소 반응도 이 수분 활성도가 높을 때 활발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밑에 하나 써두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빈 여백이 있죠. 거기에 삼투압이 증가하면 삼투압이 증가하면 수분 활성도는 떨어지게 됩니다. 예. 삼투압이 증가하면 수분 활성도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당장이라든가 잼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염장, 젓갈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가지고 삼투압을 높여주는 대신 수분 활성도를 떨어뜨려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그거까지 하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등온 흡습 곡선이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래프죠. 네, 이런 것들이 좀 새로 나온 거니까 요거는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여기까지만 좀 고비입니다. 다음부터 보시면은 뭐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해서 저희가 영양학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고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등온 흡습 곡선에 보기 전에 1번에 상대 습도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상대 습도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습도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 오늘 습도가 너무 높아. 그러면 공기 중에 물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습도가 낮아. 그러면 상당히 건조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품의 수분 함량이라는 것은 얘를 완전하게 밀폐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오랫동안 방치하면 그 대기 중에 있는 수분 함량에 따라서 이 식품이 더 건조해지기도 하고 더 이렇게 습기를 흡수를 해가지고 더 축축해지기도 하겠죠. 네. 그런 대기 중의 수분 함량을 상대 습도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반 생활에서 오늘 습도가 높아, 날씨가 습도가 낮아 하는 게 일반적인 대기 중의 수분 함량이 상대 습도인데 우리가 식품을 밀폐해 놓지 않는 이상 그냥 이렇게 오랜 기간 방치하면 이 대기 중의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습하면 이 식품도 습해질 것이고 건조하면 또 건조해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 줄입니다. 식품의 수분 함량은 대기 중의 수분 함량, 즉 상대 습도하고 평형을 이루게 된다. 오래 방치하면 그때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식품을 그냥 오랫동안 방치해 두면 공기 중의 습도를 이야기하는 수분 함량을 이야기하는 상대 습도에 영향을 받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상대 습도랑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때의 식품의 수분 함량을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한다. 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온도가 높으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될까요? 습도가 낮아지겠죠. 네.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이렇게 높아가지고 건조해질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낮으면 수분 함량이 낮아가지고 습한 거죠. 그래서 평형 수분 함량도 온도에 따라 같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 왜? 상대 습도랑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에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 줄입니다. 온도가 높으면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높고 온도가 낮으면 수분 함량이 낮아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도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히 달라진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높다라는 거는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때는 건조한 겁니다. 온도가 낮으면 대기가 머금을 수 있는 양은 적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습하게 느껴지는 거죠. 설탕물 만들 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설탕을 똑같은 물에 녹일 때 물이 뜨거우면 설탕이 더 많이 녹죠. 그것처럼 공기가 뜨거우면,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대기 중에 수분 함량이 높다라는 건요.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자, 설탕물이 온도가 더 낮은 데서는 덜 녹는 것처럼 온도가 낮으면 수분을 덜 머금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이제 헷갈리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대 습도하고 평형 수분 함량이 이해가 되시면 이제 그 다음에 등온 흡습 곡선을 보시면 되는데요. 등온 흡습 곡선을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그림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그래도 비교적 잘 그려진 것 같은데 여기가 얘가 S곡선을 나타내는데요. 거꾸로 된 X입니다. S. 거꾸로 된 S. 한 번에 딱 그려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구간을 이렇게 좀 나눠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A 구간 이렇게 해서 여기 B 구간 그 다음 이쪽은 이제 C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 너무 길게 안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C 구간입니다. 자, X축.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확인하실 때는 항상 X축과 Y축이 뭘 의미하는지 보셔야 되는데요. X축은 상대 습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대 습도. 습도는 퍼센트가 단위이죠. 그 다음에 Y축은 방금 말씀드린 그거. 평형 수분 함량입니다. 평형. 그래서 이렇게 돼서 A 구간의 온도가 대략 한 습도가 20%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B 구간까지가 한 55% 정도?
55%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넘어갔는데요. 자, 이거 왜 그랬냐면은 밑에 이렇게 쭉 설명 보시면은 어떤 온도에서 대기의 상대 습도하고 식품의 평형 수분 함량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게 등온 흡습 곡선이다. 그런데 얘네들의 모양은 보통은 S자 거꾸로 된 역 S자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 해가지고 각 영역별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림을 그냥 보시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그린 겁니다. 자, 제1영역 혹은 A지역이라고 합니다. 제2영역은 B지역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 제3영역은 C지역이라고도 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A, B, C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요. A영역은 이온 결합을 형성하는 곳입니다. 자, 그 수분층이 단백질이라든가 탄수화물과 같은 그런 것들하고 결합해가지고 이온 결합을 형성하거나 그 결합 때문에 물의 행동이 아주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은 결합수에 해당하는 거죠. A구역은 결합수입니다. 결합수 특징 생각나시죠? 얘네들은 분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형태로 있기 때문에 미생물이 활용할 수도 없고 날아가지도 않고 잘 얼지도 않고 압착해가지고 제거되지도 않고 용매도 안 되고 그런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A 부분이요. 맨 뒤에다가 혹은 옆에다 써주세요. 결합수에 해당 거기다 밑줄 치고요. 유지식품의 안전성, 저장성 낮음. 자. 유지식품의 안정성, 저장성이 낮다. 밑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제2영역 B지역에서는 자 수소결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조식품의 안정성이 큰 영역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영역은 자 수분이 여러 식품 성분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는 영역 두 번째 줄이거든요. 거기다 밑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수분이 여러 식품 성분에서 용매로 작용한대요. 자, 용매로 작용하면 결합수입니까? 자유수입니까? 자유수죠. 그래서 식품의 품질 변화에 관여 밑줄 쳐주시고요. 여기가 바로 자유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식품 품질 변화가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자유수기 때문에. 자, 그래서 A 영역은 미생물에 안정하지만 B, C는 불안정하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팁 보시면은 1영역과 2영역은 결합수이며 3영역은 자유수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원 흡습 곡선이 이런 거라서 A, B, C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가 식품 품질 변화가 제일 많은 자유수 구역이다.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A영역은 아까 결합수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미생물에 안정하다. 네. 미생물에 안정한 편이고 나머지 B, C 구역은 그렇지 않다. 근데 그중에 특히 C는 식품 품질 변화가 아주 많은 구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식품을 안전하게 장기간 동안 보존을 하려면 이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되겠죠. 예, 그것도 하나 써두실까요? 자, 식품을 거기 빈칸에 다음 탄수화물로 넘어가기 전에 여백이 있잖아요. 거기다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을 안정하게 장기간 동안 장기간 보존하려면 당연히 수분이 많으면 보존이 어렵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된다. 낮춰야 함. 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낮추는 방법은 도대체 뭐가 있겠느냐? 자, 물리적 방법하고 물리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요. 물리적으로 낮추는 거는 그냥 물을 없애는 겁니다. 어떻게? 건조시키거나 탈수시키는 방법으로 물을 빼버리는 거죠. 그냥 자, 이런 방법이 있고 화학적인 방법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당장하고 염장 자, 절이는 방법이죠. 당장과 염장 방법이 있다.
그래서 요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간단하게 역 S자 모양을 하나 그려놓으시고요. A, B, C 구간이 있는데 A 특징, 미생물에 되게 안전하다. 왜? 결합수 부분이다. C는 자해수 파트고 식품 품질 변화가 상당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장기간 보존하려면 안정하게 수분 활성도를 낮춰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물을 빼주는 방법이 있고 화학적으로는 당장, 염장의 방법이 있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식품학, 식품화학 파트에서는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 전에 공부를 해오면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고요. 이번 탄수화물부터는 영양학과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으실 겁니다. 네, 빨리빨리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정의는 첫 번째 줄 탄소, 수소, 산소의 3원자로 이루어진 유기화합물이다. 그때 비율이 1대 2대 1이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일반식은 CM, HENON으로 표시한다 했는데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CM, 그 다음에 H2ON, 물을 함유하고 있는 탄소다. 그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었고요. 2개 이상, 내지는 뭐 1개 이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이드록시기. 자, 수산화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개의 알데하이드기를 가지고 있으면 알도우즈 혹은 걔 대신에 케톤기를 가지고 있으면 케토우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탄수화물은 주로 자 동물의 에너지원 밑줄 치시고요. 식물체의 구성재료 혹은 저장물질이다. 그래서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분류 보시면 알데히드기나 케톤기를 1개 가지고 있는 탄수화물을 단당류라고 하고 단당류가 2개 결합하면 이당류고 여러 개 되어 있으면 다당류다. 근데 다당류 중에서도 10개 미만이면 소당류라고 분류가 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당류와 다당류 얘네들을 가수분해하면 단당류가 생성되죠. 그리고 단당류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해가 된다. 그럼 걔는 더 이상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단당류 보시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더 이상 가수분해되지 않는 탄수화물 밑줄 쳐주시고요. 탄소수에 따라서 2탄당, 3탄당, 4탄당, 5탄당, 6탄당으로 구분되는데요. 우리가 중요시하는 거는 5탄당과 6탄당인데 그중에 특히 6탄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탄당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5탄당하고 6탄당 밑줄 쳐주시는데요. 이렇게 밑줄 쳐주시는데 특히 이게 되게 중요하다. 종류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만노우즈 이런 거 있었습니다. 하지만 3개 반드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었죠. 포도당, 과당, 갈락토우즈. 자, 그렇게 됐고 알데히드기 가지면 알도우즈, 케톤기 가지면 케토우즈다. 그리고 과당, 거기다 밑줄 치실까요? 과당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유일한 케토헥소우즈다. 네. 케톤기 가지고 있는 6탄당이다. 그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소당류 보시겠는데요. 자, 소당류는 탄소수가 한 3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단당류입니다. 10개 정도 되는 그런 다당류이죠. 다당류 중에 그나마 규모가 좀 작은 건데 소당류는 다른 말로 올리고당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소당류 구성, 단당류 대부분이 6탄당이죠. 소당류를 구성하고 소당류를 구성하는 단당류는 대부분 6탄당이고요. 그리고 소당류 중에서 또 특히 중요한 거는 2당류인데 여기서는 이제 2당류를 따로 구분 안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2당류 중에서 중요한 건 엿당, 그 다음에 자당 혹은 서당이었죠. 설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유당 3가지였습니다. 그래서 3가지 되게 중요했고요. 다당류는 한 종류의 단당류를 아주 여러 개가 연결돼 있으면 단순 다당류. 2가지 이상의 다당류들이 아주 또 여러 개 있으면 복합 다당류.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능에 따라서는 요게 이제 조금 다르죠. 구성 다당류. 예, 셀룰로즈나 헤미셀룰로즈 같은 구성 다당류.
그 다음에 저장이 되는 저장다당류. 두 개는 서로 반대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폐기물, 세균이나 곰팡이 등이 생성하는 전물질. 뭐 이렇게 세 개로 또 나눌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그 팁을 보시면 단순다당류하고 복합다당류 얘들이 이렇게 나왔고요. 저희는 벌써 영양학 시간에 얘를 구분하고 특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성질 보시면요. 자, 무색이나 백색의 결정을 생성한다. 그래서 그걸 결정성이라고 하고요. 용해성 보시면 물에 잘 녹으나 알코올에는 잘 녹지 않는다. 아주 조금 녹고요. 유기농매는 녹지 않죠. 예, 물에 잘 녹지만 유기농매에 잘 녹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당을 제외하고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돼 가지고 에탄올하고 CO2,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 발효성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성광 뭐 이런 거 있는데, 자, 환상구조 갖는 당은 수용액 만들어 놓으면 쇠산구조 거쳐가지고 성광도가 변한다. 변성광 있다. 환원성은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화합물을 환원시키는 게 환원성인데요. 슈크로즈 빼고, 여긴 한 개 더 나왔네요. 라피노즈 같은 경우. 자, 슈크로즈 빼고 전부 환원성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산을 형성한다라는 거, 산을 형성하는 성질이 있고, 단맛을 낸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나와 있죠. 과전서포 맥갈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발음이 안 됩니다. 과전서포 맥갈류 해가지고, 자, 과당, 전화당, 서당, 이건 자당이라고 말씀드렸죠. 자당, 설탕이요. 그다음 포도당, 메가당, 갈락토주, 유당. 그래서 유당이 제일 단맛이 덜 한다. 그리고 요 설탕이라고 불리는 자당 혹은 서당이 단맛, 감미도 비교해주는 기준이 된다. 얘를 100으로 해가지고 얘보다 얼만큼 더 다냐, 얼만큼 덜 다냐, 기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온도에 따른 그 단맛이 변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 다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용해도는 감미도와 정비례한다. 달면 달수록 물에 잘 녹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감미도와 정비례까지 밑줄 쳐주시고요. 뒤에 거 이렇게 벅벅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미노산에 대한 파트가 여기에 살짝 낑겨왔네요. 너무 성질이 급한 것 같죠? 아미노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용해도는 감미도와 정비례까지만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단당류가 나옵니다. 자, 단당류 중에서 5탄당 보시면, 자, 핵산 성분으로 중요한 리보스, 디옥시리보스 밑줄 딱 쳐주시고요.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라비노즈하고 자일로즈도 있다. 예.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자, 그 밑에 네 번째 줄입니다. 초식동물에게는 중요한 사료의 성분이나 먹이가 되죠. 하지만 인체 내에는 소화효소가 없으니까 소화 안 돼서 영양성분으로서 가치가 없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핵산 구성 성분이니까 5탄당까지도 저희는 공부를 함께 해봤고, 그 다음에 6탄당은 얘가 중요하죠. 예, 6탄당들 중요한데, 그 대표가 이제 포도당. 보시면 식물체에 널리 분포 밑줄 쳐주시고요. 유리 상태로서는 포도나 그 밖의 과실, 그리고 일반 식물체 내에 아주 광범위하게 들어있다. 그리고 그 다음 줄 보시면요. 포유동물의 혈액에도 0.1% 존재한다. 혈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동물체 내에서는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된다까지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거 과당입니다. 과당. 자, 과당은 옆에 또 밑줄 치시면요. 포도당과 같이 유리 상태로 과실 중에 광범위하게 분포 밑줄 쳐주시고요. 특히 꿀에 많습니다. 꿀이 많이 달죠. 그 다음에 결합 상태로 다당류인 이눌린의 구성 성분이고요. 이당류인 설탕의 또 구성 성분이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 뒷부분에 단맛이 가장 강하다. 단맛과 용해도는 비례한다고 말씀드렸죠. 감미도와 용해도는 비례하기 때문에 그 다음 줄 보시면 용해도가 가장 크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과전서포 맥갈류처럼 과당이 제일 다니까 용해도도 제일 큰 겁니다. 네. 그래서 용해도와 감미도는 비례한다. 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만노우즈는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다당류의 만난의 구성 성분이다. 곤약 같은 거에 많이 들어있고 식물의 줄기에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갈락토즈, 얘가 사실은 더 중요하죠. 세 개 꼭 기억해야 될 거. 자, 이당류인 젖당. 거기까지만 밑줄 치십시오. 그 밑에 거는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당류인 젖당의 구성 성분이고 그 아랫줄 식물 조직, 해초, 젖. 그 다음에 유즙이죠. 뇌, 신경 조직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라고 써놓으시면 밑줄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당류의 유도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천연에는 단당류가 비슷한 화합물로서 단당류가 비당류와 결합한 것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런 걸 단당류의 유도체라고 하는데, 자, 당의 유도체는 당의 산화라든가 환원 반응에 의한 거하고 아미노기가 결합된 것에 의해서 생성된다. 유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의 산화, 환원 반응하고 뒤에 아미노기가 결합. 그런 방법으로 유도체가 생성되는데요. 첫 번째, 당 알코올이 있습니다. 자, 단당류의 카보닐기가 환원된 형,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일반적으로 단맛 밑줄 치시고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자일리톨이 있는데요. 자, 자일리톨하고 쉼표가 있어가지고 뒤에 거랑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자일리톨이 당뇨병 환자의 감미료로 쓰이고 충치 예방에 쓰이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밑줄을 딱 어떻게 사선을 그어줘서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일리톨이 충치 예방하고 방금 말씀드린 당뇨 환자들의 감미료로 쓰이는 게 잘못 읽으시면 뒤에 나와 있는 만니톨하고 이렇게 연관 지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딱 잘라주십시오. 자일리톨입니다. 자일리톨. 그 다음에 이제 만니톨은 만노스 환원체다. 뭐 그 정도. 만니톨이란 거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뒤에 거 중요합니다. 비타민C의 합성 원료면서 또한 당뇨 환자의 감미료로 쓰이면서 포도당이 환원된 그런 형태 솔비톨입니다. 솔비톨. 그래서 자일리톨, 솔비톨 특히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이노시톨 나와 있죠? 이노시톨은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다. 그래서 무슨 톨 끝나는 것들이 대부분 당 알코올입니다. 그 중에서 자일리톨하고 솔비톨은 당뇨 환자의 감미료로 쓰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미노기가 결합된 게 이제 아미노당이겠죠. 그래서 단당류의 C2, 탄소 두 번째의 수산기가 아미노기로 치환된 당이다. 밑줄 쳐주시고요. 그 종류로는 글루코사민, 많이 이름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갈락토사민, 네, 갈락토사민보다는 글루코사민이 조금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글루코사민은 곤충이나 각각류 껍질에 들어있는 그 껍질의 키틴 성분입니다. 키틴을 구성하는 그 성분 물질이 글루코사민이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사민은 맨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황산의 구성 성분이다. 그냥 거기 이렇게 딱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갈락토사민은 콘드로이친 황산의 구성 성분이고 글루코사민은 곤충이나 갑각류의 등 껍데기에 있는 키틴질의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체입니다. 배당체는 당당류의 카보닐기의 수산기, 거기까지 밑줄 치시고요. 단당류의 카보닐기 수산기하고 비당류인 수산기가 에테르 결합한 겁니다. 네, 카보닐의 수산기하고 비당류의 수산기가 에테르 결합한 거고요. 세 번째 줄에 이런 형태들이 배당체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합니다. 식물계에 널리 분포. 자, 기능 보시면요. 당의 저장, 해독작용, 삼투압 조절, 대사에 필요한 물질의 공급 등이 있다라고 이 정도 생각해 놓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론산. 자, 우론산은 단당류 말단에 있는 이거 알코올이죠. CH2OH가 산화돼서 COOH로 변한 것 하고 밑줄 쳐주시면 되고요. 글루크로닉 엑시드 하고 펙틴의 주요 성분이다. 우론산이. 자, 글루코닉 엑시드 하고 그 다음에
갈락트로닉 엑시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글루크로닉 엑시드는 식물계에 있는 그 검질입니다. 검질. 그래서 동물체 내 유해물질 이런 것들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는 게 글루코닉 엑시드고요. 거기다 이제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식물계 검질. 동물체 유해물질 해독작용이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맨 뒷부분에 있는 갈락트로닉 엑시드라는 거는 펙틴의 주요 성분입니다. 예, 다당류 있었죠? 복합 다당류 펙틴의 주요 성분이 갈락트로닉 엑시드이다. 우론산으로서 그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음 보시면 마지막 디옥시 슈거입니다. 아, 설탕은 설탕인데 디옥시. 아, 산소가 제거됐다라는 거구나. 보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 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리보스의 산소 두 번째 탄소에서 이 수산화기가 있는데 그 수산화기의 산소가 제거된 당입니다. 그게 바로 디옥시리보스죠. 디옥시리보스. 예. 그래서 이것들을 디옥시 슈거라고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데요. 얘네들은 세포 핵 중에서 DNA 구성 성분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뒷부분도 살짝 단당류의 유도체는 조금 낯선 것들이었는데요. 고러고러한 종류, 당알콜, 아미노당, 배당체, 우론산, 디옥시 슈거 이런 거 있다 하고 잘 읽어보시고 조금만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